네, 계속해서 사실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이 뭐냐 하면 이 성립요건에서 우리 보세요. 기본적으로 혼인 관계는 혼인에 합의를 하고 주관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혼인 신고하고 이제 부부 생활을 혼인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갈 텐데 이 사실혼은 거기서 이게 빠져버린 거죠. 혼인신고, 이게 빠져버린 거다. 그래서 혼인신고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혼인의 합의가 있고 객관적으로 혼인 생활을 하고 있으면 이것을 사실혼이라고 하고, 이 사실혼은 이제 혼인에 준해서, 이걸 준혼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혼인에 준해서 이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관계를 따지는 거. 그런데 이제 보세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효과는 인정되지 않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거, 뭐 친족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거. 또 우리 앞에서 공부했죠. 성년의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예.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게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요거예요. 제일 많이 문제되는 건 이 상속권이다. 상속권은 없다. 그러니까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해 주는데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이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동거, 부양, 협조, 정조 의무 이런 것들은 인정된다. 이렇게 봐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해법적 지위와 관련해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가 아니죠. 그래서 혼인 외이자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들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산적 효과에 대해서 이 인정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실혼 해소가 하나 봤는데, 이것들 우리 대표적으로 당사자 일방의 사망에 의한 해소. 그러면 앞에서 보셨지만 상속권 안 된다. 상속권 없다. 그런데 또 우리 앞 시간에 공부했죠. 이때 재산분할증후권 인정될 것인가 하는데, 이 재산분할증후권 이런 거 인정 안 된다. 살아서 헤어질 때를 전제로 재산분할증후권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방적 해소 문제가 있게 되면 이 일방적 해소는 이게 이혼하는 것이긴 한데, 헤어지는 것이긴 한데, 일방적으로 해소했으니까 너 손해배상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는 어쨌거나 헤어지는 것이니까 재산분할증후권 이런 문제가 인정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두시고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 틀을 잡아놓고 보시면, 사실혼이란 의해서 교재,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혼인 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서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남녀의 결합관계이다.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사실혼은 법률혼과 동일하게 다룰 수는 없으나 당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결코 법률혼에 뒤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준혼관계로 이해해서 이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정하라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우리 판례도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것을 인정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립요건에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되죠.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게 인정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2번에 바로 가시면 위 요건에 혼인의 장애 사유도 없어야 하는가에 관해서 문제가 되는데, 우리 판례는 어쨌거나 판례는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원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이 중원적 사실혼의 경우에는 그 사실혼 관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 이런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또 이게 이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보호 이런 것들도 인정되지 않는다. 또 유족보상비 수급권 이런 것들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사실혼의 효과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요. 가번의 일반적 효과에서 혼인신고를 전제한 효과가 여기에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서로 뭐 후견이 될 권리 의무 이런 것들도 없다. 이렇게 말한다. 다만 이제 여기서 혼인신고를 전제로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효과 이런 것들도 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래서 성년의지가 인정되지 않고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한다. 하지만 이게 동거 부양, 협조, 그리고 정조 의무도 있다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인정이 되고요. 또 사실혼 관계는 제3자에 대하여도 혼인관계에 준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실혼 배우자를 살해한 자, 또 상해를 가한 자, 정교관계를 맺은 자, 또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간섭하여 파탄시킨 자 등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또 사실혼 배우자는 남편이나 생부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민법 제752조 규정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위자료 청구권도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쨌거나 자의 법적 지위는 자는 혼인 중에 출생자가 아니죠. 즉 혼외자가 될 것이고, 따라서 부의 인지가 없는 한 자는 모의 선고분을 따르고 모가 친권자로 된다는 것인 것이다. 그러나 이제 재산적 효과는 다 인정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일상가사대리권,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법정재산제, 혼인생활비용 이런 것들 다 사실혼이 적용된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네, 이렇게 하시고요. 여러 가지 특별법상의 효과들도 이렇게 쭉 인정이 됩니다. 뭐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특별법에서 인정되는 것들인데 참고로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사실혼의 해소가 나와 있는데요. 당사자 일방의 사망에 의한 해소가 나와 있죠. 당사자 일방의 사망에 의한 해소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일단 해소가 되죠. 근데 이 경우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인 거죠. 다만 이제 특별 연구자로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재산 분할 청구권 이것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권은 살아 있으면서 헤어질 때 인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재산 분할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다음에 이제 합의에 의한 해소 이것도 인정이 되죠. 뭐 협의위원회 준해서 처리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일방적 해소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혼의 해소 그 자체는 자유죠. 자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자유롭게 해소할 수 있는데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이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롭게 해소될 수 있다. 네, 그래서 보시는데요. 그 판례 보시면 사실혼 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다라고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지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에 재산분할 청구도 인정된다. 이렇게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재산분할 청구권 인정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2번 사실혼 해소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 우리 판례들을 봐보면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폭행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야, 나 우리 헤어지자 할 수 있는 것인 거죠. 그러나 임신불능, 단순한 불화가출 등 이런 것들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혼 관계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파기되었을 경우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것인 것이다.
이제 다만 이때 이 배상해야 할 손해와 관련해서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다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 판례는 결혼식 후 부부 공동생활체로서 부부 공동체로서 실태를 갖추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단실 내에 사실혼을 이루지 못하고 그 관계가 해소되어 그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된 때는 그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는 사실혼 관계 파탄의 유책 당사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결혼식하고 이 신혼여행 갔다 와서 갔다 오면서 별개로 오든지 아니면 금방 뭐 며칠 안 살고 헤어졌다든지 이런 경우를 상정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처리한다. 그래서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제3자가 사실혼 관계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그 제3자도 함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한다. 한편 중원적 사실혼의 경우에는 중원자에 대해 사실혼의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중원적 사실혼은 보호가 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부 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 분할에 관한 규정, 이것은 여기에도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물론 중원적 사실혼의 경우에는 유추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실혼 문제가 끝났고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 청구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 청구. 요거 계속해서 좀 보시면 이런 문제다.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고 있는데도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조정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이제 이거 우리 앞에서 봤는데 이런 경우에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이제 혼인신고를 하면 되는데 이것을 우리 판례는 창설적 신고로 본다는 거죠. 학설은 보고적 신고로 보는데 판례는 창설적 신고로 본다. 그래서 사실혼의 처가 제기한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 청구의 속가 계속되는 동안 사실혼의 부가 처와의 혼인신고를 방해할 목적으로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한 경우, 이런 경우 아직 부의 혼인이 중혼이 아니다, 중혼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혼인이사의 전부는 사실혼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사실혼 관계 일방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 타방이 사실상 혼인 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요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 이게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 청구가 현재적 또는 잠재적 법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을 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단지 혼인신고를 목적으로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할 소의 이익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 청구가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죠. 지금 그 사람들이 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데 사실혼 관계에 분명히 혼인의사가 있으니까 혼인신고로 나가야 될 건데 지금 이 혼인신고를 안 해주니까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혼인신고할 뜻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확인 청구를 해서 확인을 받았다 할지라도 혼인신고할 뜻이 없는 사람한테 이 판결을 받아가지고 뭐 했을 것이냐, 이런 문제인 것인 거다. 그런데 일단 이것들이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해준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3절 부모와 자, 이렇게 가셔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와 자, 친자관계, 말을 바꾸면 그냥 친자관계예요. 부모와 자가. 이 부모, 이 친자가 어버이 친자죠. 친하다 할 때 이 친자를 쓰지만 어버이 친자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관계를 친자관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이 친자관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교재로 이렇게 쭉 정리를 좀 해놨죠. 교재에서 표로 정리를 해놨죠. 요거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보이는 것이 이제 우리 이게 친생자 관계하고 그다음에 양친자 관계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친생자 관계는 한마디로 그냥 낳은 거죠. 낳은 거. 날생자 써서 그 부모가 낳은 자식이 친생자죠. 그래서 이제 피가 섞여 있는 경우고 양친자 관계는 입양을 한 관계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양친자 관계는 법정 친자 관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정 친자 관계다. 뭐 친생 친자 관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표가 보면서 정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생자는 또 두 가지로 나누죠. 여기에 혼인 중의 자와 그다음에 혼인 외이자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혼인 중의 자와 혼인 외이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제 또 나눠지는 것이 처음부터 혼인 중의 자가 있어요. 이런 것을 생내적 혼생자 이렇게 말한다. 생내 혼생자. 혼인 중의 자를 또 줄여서 혼생자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혼생자. 혼인 중에 태어났다. 그래서 혼생자 이렇게 말한다. 근데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경우야. 그런데 혼인 외의 자였다가 부모가 나중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가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을 때 태어났는데 나중에 엄마 아빠가 다시 결혼을 해. 그러면 이제 혼인 중의 자의 지위를 취득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걸 뭐라고 하느냐? 준정에 의한 혼생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준정에 의한 혼생자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혼외자인데 혼외자는 인지를 받은 경우가 있고 인지를 아직 받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지된 혼외자와 인지되지 않은 혼외자가 있다는 것인 것이다. 나머지 한번 그 표를 보면서 읽어보면 이제 생내 혼생자는 또 친생 추정을 받는 혼생자가 있고요. 친생 추정을 받는 경우가 있어. 그 아버지의 아들이다라고 추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 추정이 안 되는 또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친생 추정을 받는 혼생자는 혼인 성립일부터 200일 후에 출생하거나 혼인 종료일부터 300일 내에 출생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우리 이제 이따 밑에서 보겠습니다만은 헌법 불합치 결정 혼인 종료일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것까지 다 친생 추정을 해주는 것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아서 이제 곧 개정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입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국회에서 입법이 돼봐야지 하는 거니까 입법이 되고 나면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어쨌거나 이게 만약에 올해 개정돼서 바로 시행이 된다 그러면 뭐 내년에 시험에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거는 나중에 이제 수정해야 될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추정을 받지 않는 혼생자. 그러면 이제 200일 전에 출생한 부외자는 추정은 안 되죠. 그다음에 준정해야 한 혼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라도 부모가 혼인한 때는 그때부터 혼생자로 본다. 아예 그때부터 혼인 중의 자가 된다. 그다음에 인지된 혼외자는 혼외자가 이미 인지를 받았거나 그다음에 이제 강제 인지를 받은 경우에 그렇다라고 한다. 인지되지 않은 혼외자, 뭐 사실혼 관계, 무효혼 관계, 또 사통 관계, 첩관계 등으로부터 출생한 인지받지 못한 자, 친생 부인의 소유하여 적술성이 부인된 자 이런 사람들이 된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효과에서 이 친생 추정을 받는 혼생자는요, 친생 부인의 소에 의하여 친생 부인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고요. 친생 추정을 받지 않는 혼생자 같은 경우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에 의하여 친생 부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인 것이다. 그래서 친생 부인의 소는 좀 더 엄격하게 규정을 뒀고요. 그다음에 이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는 좀 더 쉬운 요건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그다음에 준정에 의한 혼생자는 부모가 혼인한 때로부터 혼인 중에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한다, 획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인지된 혼외자는 출생 시 소급해서
이 자녀가 되는 거죠. 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인지되지 않은 혼외자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자의 경우는 입양한 때부터 친자 관계가 발생한다. 양친자 관계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상속의 경우는 우리 이제 자녀로 인정이 되면 부에 대한 상속권이 있죠. 그건 이제 혼인 중의 자나 혼인 외의 자나 차이가 없어요. 이제 인지되지 않은 혼외자 같은 경우는 나중에 상속될 수 있지만 그건 나중에 인지됐을 때 얘기니까 여기에는 일단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양자는 혼인 중의 자와 같고요. 친권에서 이제 혼인 중의 자 같은 경우는 부모 공동 친권이 기본 원칙이죠.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갖는다. 근데 이 혼인 외의 자인데 인지가 됐어. 그러면 이제 부모의 협의로 일단 친권자를 정하고 인지되지 않은 혼외자 같은 경우는 모의 단독 친권이 된다는 것인 것이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데 강제인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또 직권으로 결정해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양자는 혼인 중의 자와 동일하다 이렇게 된다는 것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2번에 친생자가 나와 있는데요. 친생자 편으로 가셔서 먼저 혼인 중의 출생자를 보는 거죠. 네, 이제 보시면 여기서는 혼인 중의 출생자와 관련해서 자가 출생할 당시 부와 모가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자는 생내적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죠. 혼인 중의 출생자를 혼생자라고도 한다. 생내적 혼인 중의 자는 출생 시점이 언제이냐에 따라 친생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자와 친생 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 중의 자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어진다 이렇게 하시고, 근데 나번에 친생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가 나와 있는데 이 문제가 왜 나오느냐 하면 모자관계, 엄마와 자녀의 관계는 포태와 분만이라는 자연적 사실에 의하여 확정이 되죠. 엄마가 엄마 뱃속에서 키워졌다가 나왔어. 그러면 그 엄마인 건 확실하잖아요. 근데 이제 부자관계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부자관계는 누가 도대체 아빠냐? 분명하지 않아. 그래서 민법은 법률상 부자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부자관계의 존부를 둘러싼 분쟁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혼인 중의 자에 대하여 친생을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서 이제 친생자 추정의 요건 요걸 규정하고 있는데 844조 보시면 이렇게 해놨죠.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 여기서 이제 남편의 자로 추정한다 이 말인 거죠. 근데 이 항에서 혼인 성립의 날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인 것이다. 그래서 혼인 성립하고 200일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한마디로 임신기간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했는데 이제 문제가 거기 지금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혼인관계의 종료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이렇게 한 것이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게 그 엄마가 다른 남자랑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애가 태어났는데 친생 추정이 돼버리면 일단 전 남편의 아이로 출생 신고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친생 추정이 되면 친생 부인의 소유에 의해서 그것이 부인되고 난 뒤에 인지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요즘 현대에 잘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고요. 이제 요즘은 애가 누구애냐 하는 것도 금방 뭐 혈액 검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유전자 검사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더 쉽게 결정할 수 있도록 이제 이것을 입법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 이제 이거는 어쨌거나 올해 개정되고 난 뒤에 그 조문 추후에 그 조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점검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혼인 성립의 날은 본래 혼인 신고를 한 날이 되겠지만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 청구의 경우에는 조정 성립일 또는 판결 확정일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혼 성립의 날도 포함한다. 그래야 되는 것이 사실 그런 경우들 많이 있어요. 이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하지 않고 한참 살다가 나중에 혼인신고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이게 나중에 지금 200일 후가 혼인신고 날짜부터 보면 안 맞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도 친생 추정을 해줄 필요성이 있는 것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실혼 성립의 날도 포함한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 친생제 추정의 효과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이 친생 추정은 뭐냐면 이게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강한 추정이어서 그 추정을 번복하려면 친생 부인의 소리를 제기해야 하고, 이 말을 써놓은 것은 뭐냐면 사실 추정이 돼도 추정은 이걸 반증으로 번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이 추정이 됐을 때 친생 부인의 소로 가라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생 부인의 소를 이걸 만들어놨어. 그런 것이어서 이것은 반증으로 번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친생 부인의 소로 가야 된다. 친생 부인의 소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밑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이거 안 되고요. 그래서 친생 추정이 안 되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이렇게 간다 그랬었죠. 네, 부존재 확인의 소 요거 안 된다. 그리고 또 친생 추정을 받고 있는 애를 다른 사람이 인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기본 원칙이 있다. 그래서 인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판례에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써놨는데 844조 제1항의 친생 추정은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이상 그 부부의 한쪽이 임신한 이상 이런 얘기죠. 그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거의 결여로 처가 부예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추정이 미치지 않을 뿐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걸 이제 외관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제 밑에서 볼 건데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 어쨌거나 친생 추정이 되고 있으면 이때는 친생 부인의 소리를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아야지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또 이 친생부인의 소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친생 추정이 되고 있는 경우에는 아무도 이를 인지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 네, 이렇게 합니다.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3번에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 친생 추정의 제한 이렇게 해놨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게 혼인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형식적으로 보면 친생자 추정이 된다 이렇게 될 텐데, 이게 도저히 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좀 이걸 제한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친생 추정을 제한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제 학설은 처가 부예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때는 친생 추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어떤 범위에서 그러냐? 부가 행방불명 또는 생사불명인 경우, 또 부가 장기간 수감, 입원, 외국 체제 등으로 부재 중인 경우. 그러면 사실 그 사람이 어떻게 와서 애를 만들었겠냐고요. 친생 추정이 제한된다 이렇게 봐야 되죠. 혼인 관계가 파탄되어 사실상 이혼 상태로 별거 중인 경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부와 자 간에 명백한 인종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라고 한다. 아니 아빠는 우리나라 사람인데, 아빠가 우리나라 사람인데 애가 흑인으로 태어난다든지 그러면 그건 그 집 애가 아닌 건 확실한 거잖아요. 이런 것이다. 다만 이제 부와자의 혈액형이 배치되거나 부가 생식불능인 경우에 관해서는 견해가 나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판례와 관련해서 판례는 옛날에는 예외 없이 친생자 추정을 하였으나 구의 판례를 변경해서 현재는 처가 부예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 이런 걸 이른바 외관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그 판례 내용이 이런 거죠. 844조는 부부가 동거하여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를 포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등의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다른 사례에서 봐봤더니 이런 거예요. 그 비번 판례에서 보시는 것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모를 모시고 본가에서 거주하는 관계로 1년에 한 번 정도로 찾아와 만났다는 것이므로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부부 사이는 처가 부의 자식을 포태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정도로 동서의 결여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1년에 한 번 만나더라도 애를 가질 수는 있지 않느냐 이 말인 거죠. 근데 지금 이 사정 자체는 봤더니 아내가 굉장히 착한 사람이죠. 옛날에 좀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그 시부모를 모시고 생활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이런 사람 보호해줘야지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런데 이제 이때 친생 추정이 미치지 않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때도 부 또는 모가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거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한다. 자는 가족관계 등록부상의 부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진실한 부에 대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요거는 지금 친생 추정이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인 것인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을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번에 친생자 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 중의 출생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이제 혼인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이 되기 전에 출생한 자는 친생자 추정을 받지 못하죠. 그렇고 이때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에 의하여 부자 관계를 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따로 이제 친생 부인의 소를 볼 건데요. 친생 부인의 소. 친생 추정이 되고 있는 경우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부부 일방은 그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844조에 의하여 친생 추정을 받는 경우에 그 추정을 번복하여 부자 관계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친생자 관계 전부 확인의 소나 인지청구의 소 등의 선결 문제로 친생을 부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절차에서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조정을 거쳐야 하고 다만 조정의 성립만으로 친생 부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 종국적으로는 가정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되죠. 종국적으로는 가정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네. 그리고 이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부가 자의 출생신고를 하야지만 이것이 친생자에 대한 승인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소의 당사자에서 부인권자인데 부인권자와 관련해서 이게 부나 처가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 건데 근데 만약에 피성년 후견이다 그러면 그때 이제 성년 후견이니 이렇게 친생 부인의 소리를 제기해야 되는 것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언에 의한 친생 부인 나와 있는데 이게 유언으로 친생 부인을 했어. 그러면 유언 집행자가 하는 것이고 또 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 부인 나와 있는데 요거는 부가 자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부 또는 처가 841조 일체 1항의 기간에 사망할 때는 부 또는 처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친생 부인의 소는 부부 일방이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인 거죠. 즉 원칙적으로 부 또는 처만이 제기할 수 있으며 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가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의 상대방과 관련해서 친생 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해야 한다. 네, 이렇게 하고요.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할 때는 그 사망을 한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 사망 후에 친생 부인은 자가 사망 후에도 직계비속이 있는 때는 그 모를 상대로 모가 없으면 검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 제척기간 친생 부인권의 소멸 문제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생 부인 판결의 효력과 관련해서 친생 부인이 되면 이제 자는 모의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고 그 부와의 관계는 이제 끊어지는 거죠.
모의 부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게 된다라는 것이다. 근데 이것은 형성적인 것이죠.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근데 이제 친생 추정이 이제 미치지 않게 됐으니 그 생부가 자를 인지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다. 네, 이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번의 부를 정하는 소에 관한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를 정하는 소는 이런 문제요. 이 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에 8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의 부를 정할 수 없는 때, 이때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재혼한 여자가 자녀를 출산했는데 그 출산이 전혼 종료 후 300일 내이지만 후혼 성립 후 200일 이후인 경우, 그러면 결국 전혼의 부혜자로도 추정되고 후혼의 부혜자로도 추정이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친생자 추정이 중복돼 버려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아빠가 누군지 아버지를 정하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때도 마찬가지로 조정 신청을 해야 되죠. 조정 전치주의가 되는데 조정이 성립해도 부의 결정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네. 그리고 이제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인 외의 출생자로 가게 될 건데요. 혼인 외의 출생자는 기본적으로 요게 부부관계 외에서 태어난 경우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간단히 좀 기본적인 내용들만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는 부모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한 자이다. 예컨대 사실혼 관계, 무효혼 관계에서 태어난 경우에도 그렇다. 사토혼 관계, 부척 관계 등으로부터 출생한 자, 혼인 중에 출생자 중 친생 부인의 판결 또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판결에 의하여 그 친생자가 아님이 확정된 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된다라고 한다. 그러나 혼인의 취소로 인해 혼인 관계가 해소된 경우는 그 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요거는 이런 거죠. 우리 혼인 취소는 기왕에 소급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효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는 혼인 외의자가 되지만 혼인 취소로 인한 경우에는 혼인 중의 자의 지위를 잃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혼인의 출생자는 모자 관계는 인지나 출생 신고 등과 무관하게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데 부자 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해서만 생길 수 있다라고 한다. 한편 혼의 자는 부모가 나중에 혼인하게 되면 그때부터 혼인 중에 출생자로 보게 되는데 이런 것을 준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번의 인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 인지와 관련해서는 이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인지가 나와 있는데 이제 부모가 자기 아들로 인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임의 인지죠. 근데 인지를 안 해줘. 그러면 이제 강제 인지가 인정된다는 것인 것이다. 그래서 인지 청구해소를 제기하게 된 거예요. 인지 청구해소. 강제로 인지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한 거죠. 부모 입장에서 하는데 인지가 강제된 거야. 자녀가 나를 아들로 인정해 주세요. 소를 제기해서 어쩔 수 없이 인지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것을 인지 청구해소에 의한 경우를 강제 인지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이제 인지가 되면 친자 관계가 발생할 건데 소급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처음부터 그 사람 아들을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양육 문제라든지 양육비 문제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그다음에 그 밖의 효과, 나머지 준정, 네, 이렇게 되고요. 친생자 관계 전부 확인의 소까지 또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됩니다. 일단 좀 가볍게 보시면 혼인의 출생자에 대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라고 인정하거나 이게 임의인지죠. 재판에 의하여 부 또는 모를 확인함으로써 강제인지죠. 그들 사이에 법률상의 친자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인지라고 한다. 근데 인지는 관청의 수령을 요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되고 요식행위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2번, 혼인의 출생자와 그 생부의 부자 관계는 생부의 인지에 의해서만 생길 수 있으므로 아직 인지가 있기 전에는 그 실부라 할지라도 법률상 부양 의무가 없고 자녀가 아니니까 부양 의무가 없는 거죠.
다만 실부가 인지를 하기 전에 생모에게 양육을 부담해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러한 약정은 요건 이제 계약이 있는 거니까 계약은 유효한 것이죠. 그다음에 친권, 상속 등 친자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른 효과도 생기지 않는다. 이제 그에 비해서 혼인의 출생자와 생모 사이의 모자 관계는 인지나 출생 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생긴다 이렇게 말한다. 그냥 당연히 모자 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인지를 할 필요가 없다. 기아 등의 경우에 모가 이를 인지하더라도 단지 모자 관계를 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 기아 버릴 기자죠. 아기를 버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모가 나중에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이제 먼저 임의 인지를 보는데 인지자, 임의 인지는 생부 또는 생모가 할 수가 있는 것인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데 인지자는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도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니까. 근데 이제 행위 능력은 문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민법은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에게는 인지 능력을 인정하나 피성년 후견인은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인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이제 행위 능력에 관한 규정이 여기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특히 그 피성년 후견인과 관련해서만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인지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그다음에 이제 피인지자, 인지를 받는 자가 있는데 여기서는 혼인 후의 출생자는 성년 여부를 불문하고 인지될 수 있다. 사실 나이 많아서 인지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이거는 어차피 지금 양육 문제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 천륜을 이어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년이 됐더라도 인지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피인지자는 원칙적으로 생존자에 의하지만 두 가지 예외를 인정한다. 그래서 즉 피인지자가 사망한 후에는 그에게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인지할 수 있고 포태 중인자에 대하여도 인지할 수 있다. 여기는 먼저 피인지자가 사망했는데 그냥 인지를 하면 그 피인지자의 재산을 상속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속하려고 인지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직계비속이 있을 때만 인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포태 중인 자에 대해서도 인지할 수 있다. 우리 요건 태아의 권리 능력과 관련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유인사의 불상이 때유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거기서 인이 인지를 받을 수 있다 그랬었습니다. 인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다만 태아가 인지 청구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서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안 되는 경우가 있다. 타인의 친생 추정을 받는 자는 친생분의 소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친생자 관계가 부인되기 전에는 아무도 인지할 수 없고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생 추정을 받지 않으나 타인의 혼생자로 신고되어 있는 자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에 의하여 가족관계 등록부상의 부하자 사이에 친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정된 후에 인지할 수 있다라고 한다. 타인이 인지한 자에 대한 인지에 대한 이해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 인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지 방식과 관련해서 인지 신고에 의한 것과 유언에 의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 그 내용들은 그냥 쭉 읽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보시면 가족관계 등록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인지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건 창설적 신고다 이렇게 되죠. 인지 신고는 인지자가 하여한다. 후자는 유언 집행자가 신고하고 그 신고는 보고적 신고로서 인지 효력은 유언의 효력이 생긴 때, 즉 인지자가 사망한 때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부가 혼인 외의 자에 대하여 친생자 출생 신고를 한 경우에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을 이렇게 쭉 한번 봐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지의 무효와 취소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강제인지가 되겠는데 강제인지는 이게 부 또는 모가 임의로 인지하지 않을 때 그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 대리는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 부 또는 모가 사망할 때는 그 사망을 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런 인지를 강제인지 또는 재판상 인지다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인지 청구의 소의 성질과 관련해서
이 인지청구의 소는 친자관계 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에 의해 비로소 법률상 친자관계가 창설되기 때문에 형성의 소라고 해야 되지만 모에 대한 인지청구의 소는 확인의 소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인 거죠. 모자관계를 확인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인지청구 절차와 당사자 이런 내용들 가볍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소기간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인지청구의 소의 제기기간에 관해서 제한이 없다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로 인정을 안 해줘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를 하는 건데 그게 어렸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성년이 됐어도 금방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 관계에 의해서 30이 넘어서 또는 40이 넘어서도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제한을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가 생존한 동안 자는 언제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부 또는 모가 사망하여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 된다. 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2년은 제척기간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지청구권의 포기 이것이 인정될 수 있겠는가에 관한 문제인데 인지청구권은 일신 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했다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라고 한다. 또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거기에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나머지 좀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지의 효력 문제가 있는데요. 인지의 효력과 관련해서 860조가 인지는 그 자의 출생 시 수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이게 인지가 되면 처음부터 이 부자관계를 인정해줘야 되니까 소급표를 인정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렇더라도 또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치면 안 되는 것이니까 해하지 못한다 해서 이런 제한을 준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2번 가시면 이제 인지의 효력이 소급하기 때문에 자는 출생한 때부터 부양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결과 부는 자의 출생 시부터 자에 대한 부양물을 분담하여 하므로 인지 전에 모가 자를 혼자서 양육한 경우에는 부에 대하여 과거의 양육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본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3번 인지에 의하여 피인지자는 출생 시부터 상속권을 갖는다 이렇게 해야 되죠. 이미 돌아가셨어. 그랬어도 상속권이 인정된다라고 해야 된다. 따라서 인지 전에 생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에 피인지자보다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권을 상실하고 동순위 상속인은 상속분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들은 860조 단서 소정에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 봐보세요. 우리 인지가 돼서 이 자녀가 생겼단 말이에요. 자녀가 생겼어. 근데 여기에 이 지금 사망자 피상속인이 있고요. 피상속인의 부모 또는 여기에 형제자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만약에 자녀가 없는 동안에 부모가 있었으면 부모가 1순위로 그 다음에 2순위로 형제자매 부모가 없으면 형제자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인지에 의해서 자녀가 인정이 됐어. 그럼 자녀가 1순위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했더라도 빠지고 형제자매가 했더라도 빠져야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보호되는 제3자가 될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 거죠. 이렇게 인정이 된다. 네, 이렇게 하시고요. 반면 상속분이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에 그 제3자는 860조 단서에 의하여 보호된다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상속 개시 후에 인지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는 제1014조에 의한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피인지자도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가액의 지급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상속채권의 채무자가 변제한 경우는 제470조가 적용될 수 있다. 즉 채권의 준점이자 된 변제로서 보호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판례 세 개를 다시 한번 소개를 해놨는데 피인지자보다 후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나 형제 자매의 상속권 이것은 소멸한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이것은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판례, 인지 전에 공동 상속인들에 의해 분할된 상속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인데, 이런 경우에도 피인지자에 대한 인지전의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공동상속인이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취득하는 것은 피인지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양도 돼버렸어. 그러면 보호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표현 상속인에 대한 체배의 변제가 나와 있는데 요 말은 이런 거죠. 우리 채권의 준점이자 표현 상속인이 이거 이제 우리 변제편에서 공부한 것입니다. 채권의 준점이자가 돼서 채권의 준점이자는 이 채권을 사실상 행사하고 있는 자인데 채권자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 선의 무과실로 변제를 했어. 그러면 그 변제자를 보호해 주는 것인 거죠. 근데 이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이 피상속인의 부모가 있었어. 이제 부모 없이 형제자매가 있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상속인으로 생각하고 변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 진짜 자녀가 나타났네. 그렇다고 또 갚아야 되느냐? 이건 아닌 거죠. 그래서 채권의 준점이자는 변제로서 인정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의 효과가 나와 있는데요. 그 밖의 효과는 혼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혼인의 이자가 인지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의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가 인지된 경우에는 양육 책임과 면적 교섭권에 대하여 이혼의 경우에 준하여 이런 것들을 준용을 해준다는 것이다. 나머지 신족 관계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정이나 봐야 하는데 준정이란 혼인의 출생자가 그 부모의 혼인에 의하여 혼인 중에 출생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데 민법은 혼인에 의한 준정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통설은 혼인 중의 준정, 혼인 해소 후의 준정, 사망한 자에 대한 준정도 인정한다. 근데 혼인에 의한 준정의 경우에 부모가 혼인한 때부터 혼인 중에 출생자로 의제된다는 것이다.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정이 된다. 그런데 이제 준정한 혼인 중에 출생자는 친생 추정을 받는 것이 아니죠. 다툼이 있으면 이때 친생자 관계 전부 확인해소로 가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친생자 관계 전부 확인해소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뭐 사실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다 봐버린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의의를 읽어보고 나머지는 이제 가볍게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친생자 관계 전부 확인해소, 소는 특정인 사이의 친생자 관계의 전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를 말하는데 이 소는 이름이 이제 확인의 소잖아요. 그래서 확인의 소가 되는 것이며 부를 정하는 소, 친생부인의 소, 인지청구의 소, 인지에 대한 이의 소, 인지취소의 소 등과 같은 형성의 소와 구별된다. 그리고 제소기간 및 조정 전치주에 제한이 없다. 판례는 친생자 관계 전부 확인의 소에 준하여 양친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지게할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소의 요건에서 소속물, 첫 번째, 이 소의 소속물은 친자관계 그 자체이고 그것이 부를 정하는 소, 친생부인의 소, 인지에 대한 이해 소 및 인지청구의 소의 목적과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록을 정정함으로써 신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한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이 이렇게 쭉 좀 나와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의 이익 및 당사자적 격에서 이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에서에 있어서는 원고가 자기의 신분상의 지위에 관하여 당의 친자 관계 존부를 확정할 이익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 2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 뭐 기타 이해관계인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제소기간, 판결의 효력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밑에다가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와 친생 부인의 소를 비교하는 표를 넣어놨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성질이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에서는 확인해소인데 친생 부인에서는 형성해소가 되죠. 이제 친생자 관계를 깨는 것이니까 형성해소다. 이 친생 부인해소는 친생 추정을 받는 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해소죠. 친생 추정을 받지 않는 자, 친생 추정이 미치지 않는 혼인 중의 자 등등 이렇게 해놨는데 요것들은 친생 추정을 받지 않는 자 다른 경우 이렇게 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요. 친생 부인에서는 제소 기간이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렇게 하는데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에서는 그런 제한이 없다는 거. 또 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됐고요. 이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양친자 관계로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